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범죄 사실을 고려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다시 한번 박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홍장원 메모 속 글씨체를 지렁이라고 비유하며 신빙성이 없는 증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글씨체가 비슷하고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아직 한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수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밤사이에 기대했던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6번째 매몰자가 수습된 이후 하루가 넘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24시간 구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종자 한 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붕괴한 5호기 옆 469기 타워를 발파 해체한 뒤 구조 작업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4번째와 5번째 매몰자 2명이 잇따라 수습됐고 어제 6번째 매몰자가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중장비와 대규모 인력 투입에도 마지막 7번째 매몰자는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는 높이 60m가 넘는 대형 철제 구조물입니다. 잔해도 워낙 무겁고 설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구조물 아래에서 구조대원이 부서진 잔해를 자르면서 진입하기 때문에
추가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이 힘들어 구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고 이후 첫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고인과 유족에게 머리 숙였는데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매몰자 6명이 숨지고 나서 이루어진 사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는 고인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애도한다고 밝혔는데요. 사과가 늦어진 건 구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사고 수습이나 사고 원인 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고에 휘말려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매몰자 6명이 구조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정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1톤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 치인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상점 사이 좁은 통로로 화물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립니다. 매대가 엎어지고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화물차는 결국 사람들을 치고 상점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입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오전 10시 55분쯤 1톤 화물차가 시장 상가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화물차는 이곳에서부터 150m가량을 빠른 속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60대와 70대인 여성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떡볶이 먹는 사람도 다 쓰러져가 있고 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이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올해 수능이 어제 치러졌죠. 이번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전 영역에서 변별력을 가진 몇몇 문항들이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오롯이 쏟아붓고 나온 학생들. 지난해나 올해 모의평가와 비교해 올해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국어가 많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항상 국어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번에 국어 조금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현직 교사들의 총평도 비슷합니다. EBS 연계율이 과목마다 50%를 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의 전체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202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어는 공통 과목인 독서가 어려웠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의 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영어는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정교하게 조정한 문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응시생의 77%가 쏠린 사회탐구의 경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어렵게 출제돼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탐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집단 자체는 매우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성적 발표 뒤 각 대학이 발표할 표준 변환 점수에 따른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In this vote, the yeas are 222, the nays are 209. The bill is passed. And it's an honor now to sign this incredible bill and get our country working again. Thank you.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역대 가장 길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지표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셧다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케빈 해시이 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1.5%포인트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역성장이거든요. 4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계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1.5라는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급한 것 같고 케빈 해시는 이제 내년 5월 연준의장이 바뀌니까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연장이 예산이 통과 안 된 게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역성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연간치를 한 2.0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고용이나 물가를 연준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치가 아예 통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럼 이제 10월 달치가 막 발표되고 이제 11월도 발표되는 막 밀려서 막 발표를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도 있고 이제 고용 통계는 이제 BLS 미국 BLS에서 작성하고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PCE 물가 같은 경우는 BEA에서 작성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놀았거든요. 자료 수집조차도 지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10월 달 통계가 그냥 통으로 발표가 안 되고 거긴 공백이 되고 아예 11월부터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막 지표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우리도 이제 국가 데이터처 그쪽에서 이제 불이 나서 발표가 안 됐는데 그 마무리되자마자 막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놀았거든요. 그럼 건너뜁니다. 그렇게 밤새워가면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건너뛰고 11월 발표되지 않고. 근데 중요한 통계는 발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가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지표들이 이렇게 깜깜이가 되면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시장이 상당폭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페드워치툴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곳에서는 동결과 인하를 비슷한 정도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2, 3주 전만 해도요. 인하할 확률이 거의 90%에 가까웠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연준 내 인사들도 기존에 좀 내리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지금 동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12월 연준 FOMC가 딱 한 번 남아 있는데 동결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돼요. 물론 더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지금 우리 이제 외환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 그게 결국은 동결이라는 거는 글로벌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식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최근에 채권 금리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 참가자들이 전혀 예상을 못한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상당히 금융시장 전체가 그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연말에 들어서 상당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예. 높아졌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시는 괜찮게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채권 금리 불안하고요. 특히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됩니다. 어제 1,470원 넘고 1,467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더 오른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 분위기면 1,500을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연준의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그 시그널은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외환 보유고를 보면 한 월간 한 50억 달러씩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저거는 수급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라든가 수입 기업들이 이제 이게 환율이 올라갈 거에 대한 공포심, 그런 걸로 좀 뭐라 그럴까, 미리 매매를 달러화를 네네. 사놓는 그런 가수요가 좀 많이 붙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저게 이제 1,490원이나 80원을 넘으면 과거 예를 보면 반드시 한번 1,500을 찍더라고요. 근데 1,500 이상에서 뭐 장기간 머물 것 같지는 예, 않은데 예. 지금 외환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셧다운 종료 사태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 이 지금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연기금은 단타를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장기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거는 참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긴 하지만 뭐 5년 후, 10년 후, 뭐 짧게는 1년 후, 2년 후니까 지금보다는 한국 경제 상황이 그때는 조금은 성장률도 높아지고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연기금의 입장에서 지금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실물 경제 사이클상 올해 상반기가 바닥 정도를 친 거는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하니까 네. 경제가 개선되면 이제 기업의 실적들도 개선되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가 지수 자체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연기금은 아무래도 그 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수익이 잘 나고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계속 비중을 높인다면은 나중에 위험하지 않겠냐. 지금 일각에서는 또 이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그 뒤에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더라면 주가가 빠지는데 연기금이 들어와서 받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옛날에는 진짜 뭐 우리 주식시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막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나서서 연기금이라 들어서 받쳐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를 그렇죠. 지났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뭐 일본 용어로는 찌라시, 뭐 미국 용어로는 타블로이드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게 증권가에 돌고요. 이제 일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지 같은 경우는 증권부가 좀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경제지 증권부장들이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거는 정말 좋은 콘텐츠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비밀은 지금과 같은 세상에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연기금이 들어와서 주가를 떠받친다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은 이제 일정 부분 주식에 대한 최근에 이제 아마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 이제 이익이 났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한 부분, 그러니까 팔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일정 비율을 또 주식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아마 종목은 좀 갈아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연기금에서 밝히지 않죠, 잘.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리스크, 즉 손실이 날 가능성도 크지만 이익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들어가서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과거 연기금의 어떤 그 주식 쪽의 운용 수익률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 그 매입 비중을 좀 더 높여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 성장률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구조개혁 이룰 것이고 그야말로 대수술을 예고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고치겠다는 겁니까? 6대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장 규제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융, 세 번째가 공공, 그다음에 연금, 교육, 노동. 그동안 언급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정부가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 이제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 강도라든가 어떤 반복되는 개혁에 대한 이슈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분야를 다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뭐 최소한 3분의 1이나 그중에 예. 절반 정도는 지금 정부에서 뭔가 해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해봐도 반드시 좀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물음표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금융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계급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금융의 기본 원리 자체를 좀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천차만별인데 네. 금리가 낮은 경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담보가 있다든가 그 사람의 소득이 높다든가 이러면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담보도 없고 소득도 뭐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이러면은 금리를 높일 수밖에.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의 확률이 반영된 시장 네.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할 그쵸. 확률.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원리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건 뭘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민간 금융기관 보고 금리를 낮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저신용자에 대해서. 그 말은 아마 정부 자금이 동원된다는 얘기로.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금을 동원하려면 이제 펀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정부 재원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민간, 우리 코로나 때도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한테 각출해서 뭐 자영업자들 그랬죠.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삼성그룹이 M&A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팀장을 그 삼성 내의 빅딜 전문가라고 불리는 안중현 사장을 앉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주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HBM을 원래 삼성전자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연유로 해서 하이닉스로 넘어가게 됐고, 우리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한 2, 3년 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한 10% 정도. 그렇죠. 예. 지금은 한 80%까지 올라왔어요. 정확히 보면은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쪽 빼고 반도체만 딱 놓고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미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아픈 얘기죠. 뭐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뭐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어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그런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게 삼성그룹의 큰 의지인 것 같고, 이제 M&A 쪽을 강조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룹 내에서 또는 삼성전자 내에서 그걸 뭐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하고 하면 하세월이 걸립니다. 네. 가장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방법이 M&A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M&A 기존에 그 오래전에 하만이라는 그렇죠. 기업을 인수해서 그 전장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수할 때 가격보다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서 지금 뭐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 하만 인수를 주도했던 분을 지금 이제 M&A 수장으로 두고 삼성전자가 뭔가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사업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자금은 있으니까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꾸준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 방금 출연에서도 짚어드렸는데요. 금융과 연금,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어진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5.4%가 넘었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0년엔 3.7%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락해 올해는 1.9%대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 속도, 즉 경제의 기초 체력과도 같은 잠재 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를 직접 거론하며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연금 고갈 우려 해소, 그리고 청년과 고령층의 일할 권리 보장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을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혁의 성패를 가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안보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방산 분야 등 협력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꼼꼼히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협의를 사실상 마치고 발표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11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이 오늘 비공개로 열립니다. 노 대행의 퇴임사는 종료 직후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접경 지역의 다른 불이익과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범죄수익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수입 물가는 직전 달보다 1.9% 올랐습니다. 2.2% 상승했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전자기기와 1차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가 3.8% 올랐고 쇠고기를 비롯해 농림수산품 가격도 2.5% 비싸졌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는 5%, 석탄과 석유 제품은 1.5%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9월보다 4.1%가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던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요. 설계 수명이 다한 다른 원전들의 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된 고리 2호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과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에 결론이 나야 할 계속 운전 안건은 2차례나 연기되면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3건의 신규 고시 제정,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 등 다른 중요한 안건과 같이 심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었습니다. 원안위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의에서 계속 운전을 승인하면서 가동 정지 2년 반 만에 연장 운행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고리 2호기는 동일한 발전소가 외국에서 또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 운전도 하고 있고 안전성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계속 운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감가상각이 다 끝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더 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노후 원전은 정밀 점검과 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더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6월에는 2017년부터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10개 원전에 대해 신청한 계속운전 심사의 첫 사례로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다른 원전에 대한 심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유통업계가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에게 90여 개 패션 브랜드를 10에서 30% 할인 판매하고 일부 브랜드의 사은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같은 기간 스파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주요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합니다. CJ 올리브영은 20일까지 만 14세부터 19세 멤버십 회원이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편의점 CU도 16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할인 판매하고 롯데월드는 30일까지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현장에서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1월 셋째 주도 연예계는 다양한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가수 MC몽은 나치 독재자 히틀러의 초상화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를 공개하면서 논란을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 강대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은 걸그룹 뉴진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멤버들인데 1년 만에 복귀 의사를 밝혔죠? 네, 맞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뉴진스 멤버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1년 가까이 이렇게 법적 공방을 이어왔는데요. 지난달 30일 법원은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선고 이후 2주가 채 안 돼 멤버 혜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2일 혜린과 혜인이 가족과 함께 심사숙고한 뒤 어도어와 충분히 논의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지, 한이,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서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5명이 한꺼번에 복귀를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나누어져서 선언을 했다 보니까 이 어도어의 입장도 나왔을 것 같고 또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어도어는 민지, 한이, 다니엘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새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어제는요,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멤버가 각각 발표한 입장의 내용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먼저 해린과 헤이는 어도어와의 상의를 마치고 어도어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민지, 한이, 다니엘의 경우에는 어도어와 상의하기 전 본인들이 별도로 세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멤버가 예전처럼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민지, 한이, 다니엘이 어도어와 소통한 이후에나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는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중 4명과 보호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도어는 양측 간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제 입장을 내고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뉴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소송이라면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길어진 분쟁으로 인해서 대중들은 이미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이번 복귀 선언을 계기로 갈등이 봉합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C몽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자신의 SNS에 올린 자택 내부 사진으로 논란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MC몽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집 내부를 촬영한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계단 끝 그 벽면에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걸려 있어서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MC몽은 작품은 작품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해당 그림에 대해서는 빨대로 색을 표현해 욕심과 이기심,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의 야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히틀러를 싫어한다. 전쟁을 일으킨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MC몽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세기가 강해지자 추가로 심경을 털어놨는데요. 자신의 손목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 달 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밝히는가 하면 진심으로 병역 비리가 아니라 싸웠다며 과거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 MC몽은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시기를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라서 그런지 이런 논란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수 현아 씨 소식인데요. 해외에서 공연 중에 쓰러져서 팬들의 우려를 샀다고요? 네, 현아 씨는 지난 주말 마카오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자신의 히트곡인 버블팝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때 실신을 했습니다. 당시에 관객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현아 씨가 춤을 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댄서들이 놀라서 달려오고 또 경호원이 현아 씨를 안고 무대를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아 씨는 최근에 공개적으로 다이어트 선언을 한 뒤에 한 달 만에 10kg가량의 체중을 감량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과거 방송에서는 혹독한 다이어트와 저체중으로 미주신경성 실신 증세를 겪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다이어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아 씨는 공연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프로답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체력도 더 키워보고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강해야 팬들의 사랑도 오래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은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큰형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면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소식인데 고급 빌라를 현금으로 매입해서 화자를 샀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원영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빌라를 137억 원에 매입을 하고 지난달 31일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원영 씨가 매입한 빌라는 한강과 남산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24시간 보안 시스템, 또 개별 엘리베이터 등을 갖춰서 사생활 보호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화제가 되자 장원영 씨의 소속사는 가족이 함께 거주할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생인 장원영 씨는 2018년 엠넷 프로듀스 48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아이즈원으로 데뷔했습니다. 아이즈원 활동을 마친 이후에는 2021년 아이브로 재데뷔해 4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면서 광고 퀸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활동 기간과 글로벌한 인기를 감안하면 이 최고급 빌라를 매입할 정도로 엄청난 자산을 모았다는 것이 놀랍지만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한 대가일 테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도 안개가 말썽이라고요. 네, 현재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도 조금 쌀쌀해서 출근길 교통안전과 함께 옷차림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는 먼지가 말썽이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다만 오전 한때 부산과 울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4.9도, 대구 3.7도, 청주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15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도 올 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고 충남과 호남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1월 1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